베르사유 궁전의 재봉사. 프랑스 파리에는 특별한 옷가게가 있었어요.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봉주르 옷가게였죠. 앙리는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도와 옷을 만들었죠. 우리는 대대로 국왕 전하와 왕족들의 옷을 만들어 왔지. 이번에도 국왕 전하께서 외투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단다. 할아버지는 진주로 장식한 루이 14세의 외투를 만들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할아버지는 공들여 루이 14세가 입을 외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투를 루이 14세에게 바칠 수 없었어요.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루이 14세가 급히 파리를 떠났거든요. 큰일이구나. 외투는 완성되었는데. 할아버지, 국왕 전하께서 왜 파리를 떠나신 거예요? 나이 어린 전하 대신 나라를 돌보던 마자링 제상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린 어쩌면 좋으냐. 전하께서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할아버지는 대대로 국왕의 옷을 만들어 온 봉주르 옷가게의 전통이 사라질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 속병이 들어 결국 알아눕고 말았죠.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어요. 국왕 전하께서 돌아오시면 반드시 우리 가게가 전하의 옷을 만들어야 한다. 할아버지에 이어 가게를 맡은 아버지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어린 국왕 전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아버지의 오랜 기도가 통했나 봐요. 아버지! 국왕 전하께서 파리로 돌아오셨대요. 이제 다시 전하의 옷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앙리는 기뻐서 소리쳤죠. 하지만 루이 14세는 봉주르 옷가게를 찾지 않았어요. 국왕 전하께서 봉주르 옷가게에서 더 이상 옷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도 다른 가게로 가는 게 낫겠네. 시간이 지날수록 봉주르 옷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었어요. 앙리의 아버지는 장사가 되지 않아 세금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죠. 보다 못한 앙리는 루이 14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오래전 할아버지가 만든 루이 14세의 진주 외투와 함께 말이에요. 존경하는 국왕 전하, 저는 300년 전통의 봉주르 옷가게의 재봉사입니다. 저희 가게는 대대로 국왕 전하의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외투처럼 언제나 전하를 위한 멋진 옷을 만들겠습니다. 전하의 옷을 다시 저희 봉주르 옷가게에 맡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앙리 봉주르 올림.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루이 14세는 나란 일로 매우 바빴거든요. 누구보다 강한 왕이 되고 싶었던 루이 14세는 재상이었던 마자랭이 세상을 떠나자 귀족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더 이상 재상을 뽑지 않겠다. 내가 직접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하지만 귀족들은 이런 루이 14세를 비웃었죠. 왕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왕이군. 우리 귀족들에게 미움을 사는 날에는 큰 코 다칠걸. 루이 14세는 귀족의 힘을 빼앗고 자신이 뽑은 신하를 중요한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지방에도 직접 뽑은 신하를 내려보냈죠. 내가 곧 국가다! 온 나라는 루이 14세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었죠. 파리 곳곳에는 전에 없었던 길들이 새로 생겨났어요. 길이 완성되자 전보다 많은 상인들이 파리를 찾아왔고 시장에도 활기를 띠었죠. 덕분에 봉주르 옷가게에도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어요. 앙리의 아버지는 늘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옷을 만들었죠.
하지만 기다리던 편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궁전에서 답장이 왔어요. 드디어 루이 14세의 외투를 만들 기회가 온 거예요. 앙리와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품 있는 외투를 만들 거야. 아버지는 부드러운 단비털 위에 왕실 문장을 금실로 써놓은 화려한 외투를 만들었죠. 보기만 해도 절로 감탄이 나오는 작품이었죠. 아버지는 커다란 비단 상자에 고이 담아 루이 14세에게 보냈어요. 루이 14세는 아버지의 외투에 크게 만족했어요. 얼마 후 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주문을 받았죠. 짐은 곧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갑옷과 그에 걸맞은 외투를 만들어라. 그날부터 아버지는 잠도 안 자고 갑옷과 외투를 만들었죠. 그래, 갑옷에 아름다운 문양을 새기고 국왕 전하께서 돋보이도록 황금실로 자수를 놓는 거야. 아버지는 가진 재산을 몽땅 털어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갑옷을 만들었죠. 그 갑옷은 매우 화려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죠. 화려한 갑옷과 외투에 감동할 루이 14세는 앙리와 아버지를 궁전으로 불렀죠. 여봐라, 짐은 너의 솜씨를 높이 평가하고 있노라. 짐의 전속 재봉사가 되어 일을 하라. 아버지의 명성은 순식간에 파리에 퍼졌고 수많은 귀족들이 그 말을 들고 옷가게를 찾아왔어요. 이 금화를 줄 테니 제발 이번에 내 옷도 만들어주게. 앙리의 아버지는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저는 오직 국왕 전하의 옷만 만듭니다. 앙리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귀족 위의 귀족처럼 보였죠. 오랫동안 루이 14세가 공을 들여온 베르사유 궁전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가족들과 시종들을 데리고 베르사유 궁전으로 옮겨갔어요. 그러자 귀족들도 너도 나도 루이 14세를 따라 베르사유로 몰려들었죠. 앙리야, 우리도 베르사유로 가게 되었단다. 어서 짐을 꾸려라. 앙리의 가족도 루이 14세의 부름으로 베르사유로 이사했어요. 베르사유에는 귀족들과 성직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이들이 부리는 하인들까지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죠. 베르사유 궁전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훌륭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국왕 전하, 오늘도 눈이 부십니다. 루이 14세의 하루는 귀족들의 칭찬으로 시작되었어요. 왕실 전속 이발사가 면도를 해주고 앙리의 아버지가 직접 루이 14세에게 실내 가운을 입혀주었죠. 문을 열어라. 침실 문이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들어왔죠. 귀족, 성직자, 군의대장, 의사, 요리사, 왕실 화가와 작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루이 14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국왕의 눈에 띄기 위해 온갖 아첨을 떨었습니다. 국왕의 하루 일과는 성대한 의식 같았죠. 국왕이 식사를 하면 수십 명의 시종이 시중을 들었고 국왕이 산책을 하면 귀족들이 앞다투어 양산을 들려고 했습니다. 국왕이 사냥을 하면 귀족부터 시종까지 5천 명이 넘게 모였죠. 국왕이 파티를 열면 귀족들이 빚을 내서라도 보석 치장을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태양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군. 루이 14세는 스스로를 태양에 비유하며 태양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루이 14세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귀족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루이 14세의 곁에서 시종을 들던 앙리의 아버지도 웬만한 귀족보다도 높은 지위를 누렸죠. 이보게, 내가 전하의 가운 시중을 들 수 있게 해주게. 하지만 앙리의 아버지는 귀족들의 부탁을 거절했죠. 게다가 오로지 루이 14세가 입을 화려한 옷만을 만들었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옷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국왕 전하의 옷만 만드는 전속 재봉사야. 어떻게 하찮은 사람들의 옷을 만든단 말이냐? 앙리는 변해버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앙리야, 우리는 국왕 전하의 재봉사란다. 항상 자부심을 갖고 전하를 위한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 아들과 손자도 전하의 옷만 만들게 하거라. 앙리는 아버지 뒤를 이어 루이 14세의 재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루이 14세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죠. 높은 세금과 잦은 전쟁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좋아했죠. 만세! 이제 높은 세금으로부터 해방이다! 파티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루이 14세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은 베르사유 궁전을 떠났죠. 앙리도 베르사유 궁전을 떠나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앙리는 300년 전통의 봉주르 옷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문 앞에 크게 써붙였죠. 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누구나 좋은 옷을 입고 싶다면 봉주르 옷가게로 오세요. 떠났던 손님들은 다시 봉주르 옷가게를 찾아왔어요. 옷을 만드는 앙리의 손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죠. 봉주르 옷가게는 그 이후로 오래오래 계속되었답니다. 절대 왕정이 무엇일까요?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것을 절대 왕정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죠. 이 무렵 다른 나라에서도 강력한 권력을 지닌 왕이 나타났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등이 있었죠. 이들은 막강한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크게 발전시켰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으로 유명하지만 절대 권력을 펼친 왕으로도 유명해요. 루이 14세는 면직물 산업과 각종 공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직접 전쟁을 지휘하여 승리로 이끌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제정은 루이 14세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점점 가난해졌고 백성들 역시 루이 14세를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아프리카 국경선의 비밀. 부릉 부릉 출발! 지안이는 지금 세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장난감 자동차로 지구본 위를 달리며 여행을 하죠. 지안이의 장난감 자동차는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향했어요. 와, 신기하다. 지안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시아나 유럽의 국경선은 구불구불한데 아프리카는 곳곳에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국경선이 반듯했거든요. 아프리카의 나라들로 퍼즐 맞추기를 하면 재밌겠는걸? 그때였어요. 지구본의 아프리카 땅 위에 흑인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요정처럼 아주 작은 할머니였죠. 누구세요? 지안이가 깜짝 놀라 물었죠. 다른 나라의 슬픔을 가지고 퍼즐 맞추기 놀이라니. 그러면 못 써. 할머니가 지안이를 꾸짖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반듯한 모양이라서. 지안이는 미안한 마음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400여 년 전 은동고의 은진가 여왕이란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은동고의 여왕님이요? 은동고는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왕국이란다.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왜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니? 지안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은진과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 나타나면서 은동고의 불행이 시작되었단다. 어느 날 유럽 사람들이 탄 배가 아프리카에 나타났어. 그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 인도로 가는 중이었지. 배를 너무 오래 탔어. 이곳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군.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땅에 잠시 내렸단다. 오랜 여행으로 지치고 배도 고팠던 그들은 물이라도 마시려고 가까운 계곡으로 갔지. 그런데 물을 마시려던 유럽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 계곡 바닥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 알갱이가 보였거든. 이건 황금이잖아. 진짜 황금이다. 황금이야. 유럽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알갱이들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지. 아프리카 땅에는 황금이 많았단다. 아프리카에 황금이 많다는 소문은 금세 유럽 여러 나라로 퍼졌지. 그러자 유럽 사람들은 앞다투어 아프리카로 몰려왔단다. 가자! 아프리카로!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아프리카에는 황금이 널려있고 값비싼 상아도 아주 많대. 유럽 사람들은 황금과 코끼리 상아를 그득그득 실어갔단다. 수많은 코끼리들이 떼죽음을 당했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자! 사람들을 잡아간다고요? 지안이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래,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까지도 잡아갔단다. 저기를 보렴. 은진과 할머니가 아프리카의 동쪽 바닷가를 가리켰어요.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서 타! 너희는 이제 노예야! 바닷가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줄줄이 배에 올랐죠.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꽁꽁 묶여 있었죠. 지안이는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황금과 상아도 빼앗고 사람들까지 잡아갔잖아요. 그때였어요. 유럽 사람들이 총을 들고 몰려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공격했죠. 우리도 용감하게 맞서 싸웠단다. 싸움은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 은진과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는 없었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 유럽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프리카의 황금과 상아를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가 노예로 팔았단다. 우리는 많은 노예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들이 잡은 다른 부족 사람들을 우리에게 팔면 어떻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의 말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른 부족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에게 팔았어. 아프리카 덕분에 큰 돈을 벌었어. 맞아. 이제 우린 큰 부자야.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노예로 잡아간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넘는단다. 노예가 되어버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어. 그러자 유럽에서도 노예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건 죄를 짓는 일입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유럽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단다. 그들은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 마침내 노예 제도가 없어진 거야. 우리 영국은 노예를 사고 팔지 않겠소. 우리 프랑스도 노예를 사고 팔지 않겠소. 아프리카 사람들을 괴롭히던 노예 제도는 그렇게 사라졌단다. 정말 잘 됐어요. 이제 누구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겠죠? 지안이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은진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노예를 사고 팔 수 없게 되자 유럽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냈단다. 지안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른 방법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힘으로 누르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어. 지구본 위에 총을 든 군대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아프리카로 우르르 몰려와 각각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국기를 꽂고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영국 병사가 프랑스 병사에게 소리쳤어. 우리 영국은 남북으로 이어진 아프리카 땅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저리 비켜. 프랑스 병사도 지지 않고 소리쳤지.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 프랑스는 동서로 이어진 아프리카 땅을 가질 거니까 너희가 비켜.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아프리카 수단의 남쪽 파쇼다에서 맞부딪혔단다. 상대방에게 총을 겨누며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지. 그러나 결국 프랑스가 양보하여 두 나라는 사이좋게 아프리카를 나누어 가지기로 했어. 어느 날 유럽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단다. 자, 줄을 그어서 아프리카 땅을 나눕시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회의에 모인 대표들은 아프리카 땅 위에 줄을 긋기 시작했어.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줄이 국경선이 되어버렸단다. 아프리카는 같은 부족끼리 다른 나라로 나누기도 하고 사이가 나쁜 부족끼리 같은 나라가 되기도 했어.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왜 반듯한 모양인지 이제 알겠지? 유럽 사람들은 우리 아프리카만 지배했던 게 아니란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까지 식민지로 삼았지. 역시 식민지가 있으니까 좋군. 우리가 만든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고 귀한 황금도 마음껏 빼앗을 수 있잖아. 유럽 사람들은 식민지를 아주 좋아했어. 하지만 유럽의 모든 나라가 똑같이 식민지를 가진 건 아니었어. 그래서 식민지를 조금밖에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화가 났지. 불공평해! 왜 너희만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투덜대지 마. 우리는 식민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유럽의 나라들은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갖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어. 이 다툼은 결국 세계 전쟁으로 발전했지.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전쟁이 끝나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힘을 잃게 되었어. 그래서 수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단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둘 독립을 하기 시작했어. 리비아가 이탈리아로부터 벗어났고 가나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 1990년 나미비아를 끝으로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독립을 이루게 되었단다. 아프리카 독립 만세!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외쳤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나타난 지 500여 년이나 지난 후였지. 드디어 모두 독립을 했군요. 정말 기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지안이가 웃으면서 물어보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단다. 뜻밖의 대답에 지안이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마음대로 아프리카에 국경선을 그었던 거 기억하지? 지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국경선 때문에 여러 부족이 한 나라로 묶이고 보니 문화가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았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지안이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의 나라로 퍼즐 맞추기를 하면 재밌겠다고 말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구나. 어디로 가시는데요? 너처럼 아프리카 지도를 보고 있는 아이를 찾아갈 거란다. 그 아이에게도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반듯한 이유를 설명해줘야지. 지안이는 은진과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여왕님 덕분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진과 할머니는 처음으로 활짝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다행이구나.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나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건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란다. 네, 여왕님. 꼭 기억할게요. 지안이는 은진과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지구본의 아프리카 땅이 가까운 이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